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강력한 비바람을 동반한 제4호 태풍 다나스가 중국과 대만 서부 해안을 강타하며 대규모 피해와 인명피해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타이완 남서부 자이현에 상륙한 다나스는 서부 자이시와 윌리년 등 주요 도시들을 휩쓸었습니다. 특히 순간 최대 풍속이 무려 시속 200km를 넘어서면서 도로 표지판과 신호등,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고 도심 곳곳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또한 2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타이완 해안 지역 일대에 쏟아졌는데요. 태풍 다나스는 북상하는 동안 세력이 조금씩 약화돼 새벽에는 열대성 폭풍으로 격화된 뒤 타이완해 옆 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이미 상당했습니다. 타이완 재해대응센터 발표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현재까지 2명이 숨지고 무려 502명이 부상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태풍 다나스는 8일 중국 저장성 남부와 푸젠성 북부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되자 중국 중앙정부와 저장성, 푸젠성 정부는 이미 태풍 경보를 발령하고 수많은 선박들을 항구로 긴급 피신시켰습니다. 하지만 다나스는 중국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중국 충칭시에 상륙한 태풍 다나스는 단 하루 만에 최대 280mm의 폭우를 퍼부었는데요. 그 여파로 충칭시 주룽포구 양자핑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에서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영상에 따르면 쇼핑몰 지하 1층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더니 천장 타일이 하나둘 떨어졌고 이를 본 고객들은 놀라며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거나 급히 대피했습니다. 잠시 후 천장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흙탕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배수관 고장으로 빗물이 역류해 천장이 무너진 것으로 조사됐지만 전문가들은 부실공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남부 지역에서는 5층짜리 건물이 폭우로 약해진 집안 위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강으로 빠지는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산시성 신저우시 렁수이강 인근 공사 중이던 5층 건물이 불과 7초 만에 통째로 강으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중국 수자원부는 지난달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렁수이강이 2005년 이후 최악의 홍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매체는 폭우로 주변 지반이 약해지면서 건물을 지탱하던 토사가 붕괴된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영상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중국 누리꾼들은 건물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다니 충격적이다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수도 베이징에도 최고 홍수경보가 발령되었고 시내 곳곳에서는 흙탕물 속에 차량들이 둥둥 떠내려가는 모습이 생생히 목격됐습니다. 7월 2일 베이징에는 최고 160mm의 폭우가 쏟아졌고 베이징 기상당국은 홍수 비상대응 4급을 발령했습니다. 이날 오후부터 3일 오전까지 베이징, 텐진, 허베이성 중남부 지역에는 100에서 160mm의 폭우가 예보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우로 타이양 산맥과 옌산 산맥을 포함한 중국 북부 지역에서 산사태를 비롯한 지질 재해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으며 베이징과 텐진, 허베이성 일부 도시는 침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베이징시는 우기 대비를 위해 구조인력 5,600여 명, 2,600여 대의 장비, 900여 대의 수송 차량을 상시 비상대기 시켰지만 워낙 기록적인 폭우였던 탓에 피해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후베이성 셴펑현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단 12시간 만에 353mm의 폭우가 내렸고 지방정부는 무려 12,000명의 주민을 긴급 대피시켜야 했습니다. 현지 시각 7월 1일 밤 기록적인 폭우로 강물이 순식간에 불어나 도로와 차량, 상가들이 통째로 침수됐습니다. 일부 차량은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갔고 사람들조차 피할 새 없이 폭우에 휩쓸려갔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SNS에 공개된 영상에는 어둠 속에서 완전히 잠긴 도로 위를 차량들이 간신히 지나가거나 떠밀려가는 모습이 생생히 담겼습니다. 가로등마저 잠길 정도의 수위는 평소 도로 인프라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셴펑현에는 24시간 동안 300mm가 넘는 폭우가 집중되었는데 이는 100년 빈도의 폭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셴펑현을 포함한 후베이성 남서부 전역에는 홍수 적색 경보가 발령됐고 군부대와 구조대가 총동원됐지만 피해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마치 2021년 허난성 정저우시 홍수 참사가 재현되는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도심과 지하철이 물에 잠겨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었습니다. 목격자들은 도로가 아예 강처럼 변해버렸다, 물살이 너무 세서 눈 깜짝할 사이에 차가 떠내려갔다고 충격을 전했습니다.
한편 중국 주요 포털과 SNS에서는 이번 홍수 사태가 사실상 예견된 인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시 배수 인프라의 부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초기 대응 부족이 피해를 키웠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홍수 사태는 중국 남부 전역에서 이어지는 폭우의 일환으로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현상이 더 자주, 더 강력해지고 있다며 주변국들도 이를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달라 보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홍수와 자연재해 때문일까요? 중국인들 일부는 이제 홍수를 일상처럼 받아들이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불어난 강물에서 서핑을 즐기는 남성도 포착됐는데요. 홍수로 인해 곳곳이 초토화된 상황에서 이런 모습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에서는 홍수 속에서 낚시하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목격됩니다. 2022년 유저우 홍수 때는 침수된 도로 위에서 접이식 의자까지 펴놓고 낚시를 즐기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중국의 한 농촌에서는 결혼식 도중 폭우가 쏟아져 연회 장이 잠겼음에도 예식을 끝까지 이어갔습니다. 하객 누구도 침수에 개의치 않는 모습이 오히려 인터넷상에서 웃음과 충격을 동시에 줬는데요. 그만큼 홍수는 이제 중국에서 일상이자 풍경처럼 굳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수해 지역에서 서핑보드를 타고 노는 사람들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홍수가 일상이 됐다고 해도 이재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생각한다면 이런 행동은 결코 가벼이 볼 일이 아닙니다. 수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부 사람들을 보면 지나치게 긍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전 세계 히토류 시장을 통제하고 있는 중국이 사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뉴욕타임스는 히토류 개발과 생산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파괴가 발생하며 중국 내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지난 2012년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히토류 채굴로 산사태, 하천오염, 환경재난이 발생했고 국민 건강과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공식 인정했는데요. 가장 피해가 심각한 곳은 내몽골 자치구 고비사막 남단에 위치한 산업도시 바오토우입니다. 세계 히토류 산업의 수도라 불리는 이 도시는 수십 년간 부실하게 규제된 히토류 생산으로 무려 200만 명의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는 납, 카드뮴 등 각종 독성물질과 방사성 토륨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오염물질은 지하수로 스며들어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건기에는 먼지 형태로 대기 중으로 퍼져나갑니다. 내몽골 과학기술대 연구진은 올해 1월 발표한 논문에서 인공호수 인근일수록 오염이 심각하며 생태학적, 환경적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인공호수는 바오토우 북쪽 11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바오토우에서 130km 떨어진 고비사막의 히토류 광산에서도 방사성 토륨이 폐수와 먼지 형태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2003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히토류 오염으로 인해 아동들의 지능 발달 장애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중국은 10여 년 전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환경오염 정화 작업에 나서고는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큽니다. 바오토우에서는 인공호수 주변 주거지역을 오염이 덜한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누수 방지를 위해 콘크리트 배수로를 설치했지만 인공호수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토륨 먼지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중국은 히토류 추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토륨을 별도 보관하지 않고 그대로 인공호수에 폐기해왔는데요. 다른 국가에서는 방사성 토륨을 의무적으로 별도 저장소에 보관합니다. 구소련 시절 에스토니아의 히토류 정제 시설에서 발생한 토륨 먼지가 북유럽까지 날아가자 1991년 EU는 10억 유로를 들여 콘크리트 저장소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바오토우에서 발생하는 토륨 먼지는 이보다 훨씬 많지만 중국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환경오염과 피해에 대한 언론 보도를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수와 자연재해만으로도 위험한데 방사성 토륨을 그대로 버린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독성물질들이 지하수, 하천, 그리고 도시로 유입된다면 그 피해 규모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중국의 칼끝은 결국 자국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7월 중순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13차 해양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시작된 오염수 방류량은 기존과 동일한 7,800톤이었고 방류 종료일은 8월 1일입니다. 도쿄전력은 올해 오염수를 7회 방류해 총 54,600톤을 처분할 예정입니다.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는 2023년 8월 시작돼 지금까지 총 94,000톤을 방류했습니다. 일본 현지 어민들이 강력히 반발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주변국들의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갈 길을 간다는 식으로 오염수를 방류하는 사이 후쿠시마 주민들은 직접 제주 해녀들을 찾아와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지 못했다며 사과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14주기를 앞두고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운동을 진행 중인 후쿠시마 주민들은 제주도를 찾아 일본 정부를 대신해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해녀분들의 삶의 터전인 거룩한 바다를 더럽히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바다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제주 해녀들과 연대하고 싶다는 뜻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의 일부 주민들도 진정 어린 사과를 하는 지금,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력히 비난하던 중국이 이상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때 후쿠시마 오염수를 맹비난하던 중국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이유로 중단했던 일본 수산물 수입을 1년 10개월 만에 조건부로 재개하겠다고 밝히자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갑자기 중국의 태도가 돌변한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최대 수산물 수출처였기에 그간 일본 정부는 수산물 수입 재개 협상에 공을 들여왔는데 드디어 중국 시장에 다시 진출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얼마 전 중국 관세청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국제 모니터링과 중국의 독립적 샘플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일부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후쿠시마현 등 오염수 방류 이전에도 수입이 금지됐던 10개 도 현을 제외한 지역의 수산물은 중국 수출길이 열렸고 일본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수입 재개 조치는 이날부터 적용되지만 일단 그간 수입이 중단됐던 일본 수산물 생산 기업은 중국 정부에 다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발급한 위생증명서, 방사성 물질검사 합격증명서, 생산지역 증명서도 수입 시 제출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일본으로서는 쾌재를 부를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 2023년 8월 24일부터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수산물 최대 수출처였던 중국의 수입 중단으로 일본 수산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 그간 일본 정부와 관련 업계는 중국과 접촉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중국이 추가적인 국제 모니터링 등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일본 수산물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할 경우 점진적으로 수입을 재개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의 태도가 돌변해 일본산 수산물을 허용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주변국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는데 일본의 경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자며 중국을 얼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조건부 수입 허용,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이 원자력 발전 운전 상황을 정리해 펴내는 2024년판 중국 원자력 연감에서 갑자기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방출량을 비공개로 돌렸다고 보도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2023년판 연감까지는 방사성 물질 방출량을 공표했지만 2024년판에서는 갑자기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 원전이 방출한 방사성 물질에 대해 국가감독기관이 정한 연간 상한치를 밑돌아 환경과 대중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라고 두루뭉술하게만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교도통신은 중국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일본을 비롯한 외국 매체가 지금까지 일부 중국 원전의 방사성 물질 방출량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보다 많다고 보도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매체들은 지금까지 중국 원전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보다 많은 방사성 물질 방출을 용인하면서 후쿠시마를 이유로 일본을 비판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논리로 중국을 비판해 왔던 것인데 중국이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 아니냐는 비아냥이었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2021년 중국 원전이 내보낸 물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관측 지점 17곳 중 13곳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상한을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정상적으로 운전한 원전에서 나오는 액체와 사고 원전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는 다르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다며 비난해왔지만 2023년 8월 방류 직후 중단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지난달 하순부터 재개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중국이 이렇게 태세 전환에 나선 이유를 두고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가장 유력하게 떠오른 것은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방출량을 비공개로 돌릴 만한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수치상으로 증명된 방사능 유출이 있었던 것일까요? 일부에서는 방사능 유출의 유력한 원인으로 작년에 있었던 무한조선소 핵잠수함 침몰 사건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2024년 6월 초 미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이 개발 중이던 최신 저우급 공격형 핵잠수함이 양쯔강유역 중국 우한시 우창해 국영조선소에서 침몰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 잠수함은 작년 5월 말 출항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장비를 갖추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6월 초 출항이 아닌 침몰 사고가 일어나면서 대형 크레인선이 이를 인양하는 모습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 잠수함은 중국이 해상부문에서 미국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야심차게 가동한 프로그램 일환으로 개발됐습니다. 신형 핵추진 잠수함 가운데 첫 번째로 개발된 이 잠수함은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X자 모양의 독특한 선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앞서 상업용 위성사진을 토대로 서방 군사 전문 매체나 대만 매체 SNS에 중국 잠수함 침몰 사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잠수함의 정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로 중국이 개발 중이던 최신형 핵잠수함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대만 언론은 이 조선소에서 잠수함이 침몰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침몰선을 중국 해군 주력인 039A2형 위안급 3600톤 디젤 잠수함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저우급 공격형 핵잠수함 침몰 사고는 인명피해는 어느 정도였으며 방사능 유출 여부는 무엇인지에 모든 이들의 이목이 쏠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번에도 중국은 아무것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 여부조차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당국이 방사능 유출 여부를 검사하는 정황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원자로가 높은 출력 수준에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사능 유출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수석 연구원이자 전 미 해군 핵잠수함 장교인 브렌트 세들러는 새로운 조선소에서 새로운 핵잠수함이 침몰하면서 중국의 핵잠수함 함대 확대 노력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새로운 동급 최초의 핵추진 공격잠수함 침몰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사실이 놀랍지는 않다. 훈련 기준과 장비 품질에 대한 명백한 의문 외에도 오랜 시간 부패에 시달려온 중국 방위산업에 대한 내부 책임과 감독에 대한 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해 과연 중국 핵잠수함 침몰의 진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더욱 근본적인 이유를 되물어 궁금증을 낳았습니다. 사실 서해 쪽에 몰려있는 중국 원전들의 잦은 고장도 우리를 자극하는 요소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서해 쪽에 중국 동부 해안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최근 낮은 등급의 고장이 발생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원전은 안전했고 방사능 수준은 정상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가핵안전국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달 27일 동부 장수성에 있는 태난 원전 6호기의 계측 장치에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수준의 0등급 고장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핵안전국은 또 당시 원전 제어실의 공기 유입 구간에서 감마 방사선 선량률에 문제가 있다는 경보가 뜨면서 응급 환기 시스템이 가동됐지만 계측 장치가 고장나 경보가 잘못 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국가핵안전국은 또 조사 결과 방사능 수준은 정상이었으며 원전도 안전한 상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국가핵안전국은 특히 원전의 세계 안전보호벽은 완전한 상태였고 현장의 방사선 선량률도 정상이었으며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도 없었고 환경오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고장은 핵 방사능 사건 관련 국제기준으로 보면 안전상의 문제가 아닌 0등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서해 쪽 중국의 해안가 지역에 몰려있는 중국 원자력 발전소들의 잦은 고장은 우리를 늘 불안케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중국 장수성 태난 원전은 중국과 러시아의 합작으로 건설됐으며 앞서 지난해 5월과 지난 3월에도 0등급 고장 사고가 났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원전 사업 대박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튀르키예와 방사는 물론 원전 등에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하자는데 공감하는 것은 물론 미국 원전 해체 사업에까지 진출했습니다. 현대건설은 국내 건설사 최초로 미국 원전 해체 사업에 참여해 글로벌 시장 정조준에 나섰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22년 원전 해체 분야에 독보적인 역량을 보유한 미국 홀텍사와 인디안 포인트 1호기부터 3호기 원전 해체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전문 직원들을 해체 현장에 직접 파견해 원자로 구조물 절단 및 오염 장비 해체, 사용 후 해결료 제거 및 저장 시설 이송 등 핵심 공정을 공동으로 수행 중입니다. 원격 자동 용접 시스템과 특수 인양 시스템 등 해체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할 첨단 기술 활용에도 참여했습니다. 원전 해체는 영구정지, 안전관리 및 사용 후 핵연료 반출, 시설 해체, 부지 복원 등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체가 완료된 사례는 25기에 불과합니다. 특히 현대건설은 원격 자동 용접 시스템과 특수 인양 시스템 등 해체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할 첨단 기술 활용에도 적극적입니다. 현대건설은 원전 해체를 넘어 이제 방사성 폐기물 저장 기술까지 홀텍사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홀텍사는 미국 해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한 해결료 건식 저장 시스템을 보유한 곳입니다. 현대건설은 2050년에는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 규모가 5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진하면서 미국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유일한 국내 건설사로 오염 토양 복원 등 제반 기술은 물론 노후 설비 관리와 구조물 해체, 사용 후 해결료 건식 저장 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 다양한 역량을 축적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더 이 분야의 발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로 설계 기술 확보는 한국 원전사들이 넘어야 할 산입니다. 원자로 냉각제와 터빈 발전기 등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민관 협력이 필요한 만큼 기업의 노력뿐 아니라 새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6호 태풍 위파가 지난 주말 홍콩을 거쳐 지난 20일 오후 중국 본토 광둥성에 상륙했습니다. 위파는 화물 트럭을 쓰러뜨릴 만큼 강한 바람과 폭우를 퍼부었고 중국 광둥성에서만 무려 67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강풍을 맞닥뜨린 사람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강풍에 밀려 바닥에 내던져지듯 넘어집니다. 다리를 건너던 소형 화물 트럭은 바람에 흔들리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옆으로 쓰러집니다. 오토바이를 탄 배달기사들은 한 발 앞도 나가지 못하거나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3층 유람선이 풍랑과 강풍을 만나 전진하지 못하고 연신 부두에 부딪힙니다. 부상자는 없었지만 구조선이 출동할 때까지 관광객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해안에서 태풍 소식을 전하는 기자는 몸을 가누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최대 풍속 시속 167km의 강풍에 140mm 넘는 폭우가 쏟아진 홍콩에서는 최고 등급인 태풍경보 10호가 발효돼 19시간 지속됐습니다. 홍콩에서 가로수에 깔리는 등 33명이 다쳤고 27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홍콩을 강타한 위파는 중국 광둥성에 상륙한 뒤 세력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강풍을 동반한 큰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350mm가 넘는 폭우가 예보되며 광둥성에서만 약 67만 명이 대피했고 휴교 휴업령이 내려졌습니다. 앞서 필리핀을 거치며 5명 사망, 8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을 낸 6호 태풍 위파는 중국을 핥히고 난 뒤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하이난성 하이커우가 심각한 침수를 겪을 수 있다고 예측했으며 광둥성은 21일에도 강한 뇌우, 폭풍, 해일에 대비했습니다. 태풍 위파의 피해가 어찌나 큰지 광둥성 주요 도시 해안 관광지 52곳 이상이 일시 폐쇄됐고 20일부터 중국의 많은 도시들이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생산, 건설 및 업무를 중단하도록 명령했을 정도입니다. 태풍 위파는 원래 북상 중이었는데 극적으로 방향을 왼쪽으로 틀어서 완전히 중국 쪽으로 건너갔고 다행히 한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중국 본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태풍 위파, 예상대로 위력이 엄청났습니다. SNS에 올라온 위파의 모습들입니다. 위파가 상륙하기 직전 꽝린성 상공의 하늘입니다. 무언가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중국 남부해안을 강타한 태풍 위파는 지난 7월 20일 시속 160km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했습니다. 수백 그루의 나무가 뿌리째 뽑혔고 약 300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어 8만 명의 여행객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만과 홍콩 그리고 중국 남부를 강타한 위파의 모습입니다. 중국 남부 지역을 휩쓸며 홍수와 산사태 경보를 촉발했습니다. 수많은 이재민들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재난시설에 있습니다. 바다는 허리케인급의 폭풍이 불었고 사람들은 거리에서 걸을 수 없을 정도, 아니 바닥을 미끄러져 나갈 정도로 강력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태풍 위파가 홍콩을 강타한 모습입니다. 태풍의 여파로 홍수가 나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피난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3시간 동안 무려 11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사람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돌풍이 불었습니다.
3시간 동안 110mm 이상의 비와 167km 매시를 넘는 돌풍을 기록한 26명의 사상자가 났고 수백 그루의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위파는 엄청난 피해를 준 뒤에 광둥 타이산시에 상륙하여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되었습니다. 위파가 휩쓸고 간 모습을 보면 한눈에 보기에도 그동안 우리가 보아온 과거의 태풍들과는 차원이 다른 위력을 보여줍니다. 매년 역대급이라는 말로 그 위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이런 기상이변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작년 4월 중국 남부 광저우시에서는 토네이도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 당국의 조사 결과 토네이도 영향권은 길이 약 1.7km, 폭 280m나 됐습니다. 특히 발생지에서 2.8km 떨어진 양텐춘 관측소에서는 최대 풍속이 초속 20.6m로 측정됐습니다. 당시 토네이도로 인해 주민 5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공장 141곳이 파손됐습니다. 당시 웨이보 등 SNS에는 토네이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게시물들이 잇따라 올라와 보는 사람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한 영상에는 토네이도로 인해 고압전선에서 불꽃이 튀더니 크게 폭발하는 모습이 담겼는가 하면 토네이도가 주변 쓰레기와 철제 구조물들을 한꺼번에 쓸며 전진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지구에 종말이 온 줄 알았다. 토네이도는 미국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 아니었나? 토네이도에 이어 우박까지 광저우에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런데 토네이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심 곳곳에선 골프공 크기의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야외 테이블이 산산조각이 나고 자동차의 유리창이 박살나기도 했습니다. 현지 누리꾼들은 직접 주운 우박을 손바닥에 올려 인증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최근 중국 전역에서 갖가지 기상이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닷새 연속 폭우가 쏟아져 강물이 범람하고 마을이 잠기는 일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으며 무려 번개가 1만 번 이상 치는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10명 이상이 고립돼 구조작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구이저우성 곳곳에서 8시간 동안 1만 번 이상의 번개가 치는가 하면 폭풍으로 유람선이 전복되는 등 기상이변이 속출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흙탕물이 계단을 타고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온 가족이 힘을 모아 물을 밖으로 빼내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집 밖의 상황은 더욱 처참합니다. 산속마을이 맞는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마을 전체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중국 구이저우성 산악 지역에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200mm의 폭우가 쏟아지며 토사와 바위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산사태로 이 지역 주민 최소 12명 이상이 매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산사태의 전조는 최근 들어 계속 감지됐습니다. 새벽 8시간 동안 번개가 무려 13,596번이 내리치는 역대급 기상이변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이저우성은 순식간에 우박을 동반한 폭풍우가 발생하며 유람선 2척이 전복돼 84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나는 기상이변은 태풍과 폭우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중국에서 발생한 역대급 기상이변 순간입니다. 당시 SNS에는 토네이도를 그리는 강력한 모래폭풍과 사방이 시뻘건 도로, 심지어는 폭설을 동반한 한파에 얼어 죽은 새들의 영상까지 공개됐습니다. 당시 신화통신 등 여러 외신에 따르면 중국 북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에 심한 모래폭풍과 폭설이 쏟아져 당국이 일부 주요 고속도로를 폐쇄했습니다. 더우인과 틱톡 등 여러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영상을 보면 모래사막에서 소용돌이가 치솟더니 하늘을 뚫을 듯한 세기의 토네이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 48m 수준의 강한 바람에 귀경길 차량 유리창이 날아가는 장면도 찍혔습니다. 도로에 발이 묶인 사람들은 차창 이곳저곳을 테이프와 이불 등으로 막았고 한낮임에도 온 사방이 검붉게 변해 가시거리가 불과 수십 미터밖에 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중국 신장 북부 아러타이 지역에서는 관측 이래 최저인 영하 52도의 한파와 눈보라가 불어닥쳤습니다. 1m 높이로 눈이 쌓여 방목하던 가축들이 파묻혔고 호수와 함께 얼어붙어 죽어버린 새들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중부 내륙 후베이성 우한에서는 우박 등의 악천후로 개학이 일주일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이러한 역대급 기상이변들이 해수면 기온 상승으로 남중국해 습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진 게 원인이라고 분석했지만 이 정도 원인 분석으로는 무언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 이렇게 기상이변이 급증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중국 산둥성 중국과학원은 낙뢰 시험을 실시합니다. 인공적으로 유도된 낙뢰는 낙뢰 물리 연구 및 실제 환경에서 낙뢰 보호 시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천둥과 번개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중국에서 인공강우는 일상이며 얼마 전 인공낙뢰 시험까지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하다 보니 기상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과학실험이라는 이유로 어디까지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킬지 심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범죄 검거율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지능화되고 조직적으로 진화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사기 범죄는 무려 42만 1,400여 건으로 전체 범죄 4건 중 1건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이스피싱은 2만 건 이상 발생하며 가장 많은 피해를 기록한 범죄 유형이었습니다. 스미싱,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사기 수법도 4,400건에 달했고 투자리딩방 사기 역시 8,000건 가까이 발생하며 온라인과 모바일을 타깃으로 한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해 금액도 심각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작년에만 8,545억 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범죄의 첨단 기술, 즉 AI까지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항저우를 근거지로 둔 보이스피싱 조직원 4명이 국내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들은 2017년부터 1,900여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약 1,511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짜 공무원증을 내밀며 검사나 공무원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교묘하게 속였고 의료인 등 사회적 신뢰가 높은 인물도 수차례에 걸쳐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전 재산을 날린 일부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조직원 96명 중 74명은 국내외에서 검거되어 경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재판 중이지만 아직도 22명은 인터폴 적색 수배 중으로 국제수사망을 피해 도피하고 있습니다. 불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승을 부려온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제는 AI 등 첨단 기술과 결합하면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임의로 전화를 걸어 사기를 시도했다면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미리 수집한 후 맞춤형 사기로 접근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온 상대가 내 이름과 번호, 거주지 같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 등에서 확보한 사진과 영상을 기반으로 가짜 영상과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딥페이크와 딥보이스 기술까지 등장해 가족이나 친지의 목소리를 완벽히 모방하는 수법에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실정입니다.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6,421억 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올해 피해액은 사상 최초로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사는 창과 방패의 싸움과 같다며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 특히 미얀마와 캄보디아 등을 근거지로 삼고 있어 검거가 어렵고 단속을 피하는 방법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 억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이런 사기에 속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로 진화하고 있으며 지능적이고 정교한 수법으로 우리 주변을 노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생각이 짧아서 경솔한 판단을 내려서 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 제주도에서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교도소를 사칭해 화물운송업체에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기가 발생했는데 피해액만 2,060만 원에 이릅니다. 범죄자들은 위조된 공문서와 명함 그리고 기관 직인을 이용해 마치 실제 공공기관 직원처럼 가장합니다. 이들은 화물 운송 계약을 맺겠다고 접근한 뒤 물품 구매 대금이나 계약 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수법이 매우 정교해 실제 관공서의 문서 양식과 연락처까지 정밀하게 위장해 피해자를 속이는 상황입니다. 제주도 당국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신속한 대응을 받아야 합니다. 제주도 교통항공국은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행위는 지역 운송업계를 직접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 공유와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유명인사와 기업을 사칭하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삼성전자 보안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재용 회장님이 우리 가게를 방문한다는 말과 함께 평소에 예약을 잘 받지 않는 바쁜 시간대에 20명 예약을 부탁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정확한 명함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까지 보내며 신뢰를 주기 위해 교묘한 연출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삼성타운 물리보안팀 대리라는 이름으로 시중에서 판매하지 않는 와인을 링크를 통해 구매해달라는 요구까지 이어졌습니다. 초보 사장님들은 이런 전화와 문자에 속아 피해를 입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전화를 받은 사장님은 명함이 뭔가 허술하고 이재용 회장이 직접 방문한다는 이야기에서 의심하여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날로 더 지능화되고 정교해져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가 당할 리 없다고 생각하기보다 언제 어디서든 주의와 경계를 늦추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들의 본거지는 해외이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얀마 북부에서는 중국인 범죄 조직이 대대적으로 소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조직은 무려 10년 가까이 미얀마를 거점으로 삼아 중국 및 한국의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온라인 사기, 도박, 마약 제조 및 유통 등 다양한 범죄를 벌여왔습니다. 이 조직은 피해자들을 현지로 납치해 감금하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범죄에 가담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여성 피해자들은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원하지 않는 일에 투입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중국 공안당국은 수년간의 수사 끝에 조직 두목인 바이서청과 그의 아들 바이잉창 등 주요 인물 21명을 체포해 기소했습니다. 이 조직이 저지른 보이스피싱 사기 건수는 3만 1천 건에 달하며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약 2조 원에 이릅니다. 도박 자금 규모도 3조 4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대규모 범죄 조직은 현지 무장 민병대의 보호 아래 세력을 확장해왔으며 조직원들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수천 명의 사병까지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검거된 것은 아들의 명품 슈퍼카 사치가 결정적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미얀마 내전을 틈타 대대전 소탕작전이 벌어졌고 검거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중대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며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신속하게 집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바이서청 조직 두목은 재판 과정에서 만약 과거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보통 사람의 삶을 선택하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과연 진심일지 의심스러운 대목인데요. 보통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형이 거의 확정된 상황에서 저런 발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형이 집행되는 중국에서 같은 범죄가 얼마나 무겁게 처벌받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범죄 조직 내부에 참담한 현실과 후회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더 지능화되고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는 소비 쿠폰 지급을 앞두고 이를 악용한 새로운 수법까지 등장해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소비 쿠폰이라는 전 국민적 사안을 악용해 쿠폰 신청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거나 대출 서류가 필요하다는 식의 전화나 문자가 늘고 있습니다.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피해자에게 긴급성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에 한순간의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심스러운 연락이 오면 일단 끊고 반드시 공식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전화는 끊어도 다시 오기 마련입니다. 진짜 중요한 전화는 몇 번을 끊어도 다시 옵니다. 공식 홈페이지나 콜센터 번호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나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주변 지인분들께 또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와 예방 방법을 자주 알려드리며 함께 경각심을 높여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어느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닥칠 수 있는 위협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와 주의 깊은 행동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혜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저희 잡시광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안전과 사회의 공익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깊이 있는 소식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모든 시청자 여러분의 안전과 평화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번 보이스피싱 관련 경고를 가슴 깊이 새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